세계 민담 이야기 노르웨이 편. 북극권에 있는 노르웨이는 대한민국 위에 중국을 지나 러시아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유럽이 나오는데, 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핀 왕의 딸. 옛날에 핀 왕이라는 한 왕이 살았습니다. 왕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왕은 그 딸을 너무나도 끔찍히 아껴서 자나깨나 자기 곁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불면 꺼질까, 안으면 없어질까 조바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단단히 보살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왕은 속으로 이렇게 뇌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왕은 몸소 싸움터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를 싸움터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홀로 왕궁에 남겨두고 가자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생각다 못해 왕은 숲속에다 구덩이를 큼직하게 파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 공주를 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집을 지어 그 안에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잔과 그릇을 집어넣고 9명의 하녀를 딸려서 공주를 그리로 들여보냈습니다. 공주는 막무가내로 울며 제발 답답한 저 땅굴 속에 가두지는 말아달라고 애걸했지만 왕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무정한 왕의 부하들은 공주와 하녀들을 들여보내고 난 뒤에 땅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땅 위로 나오는 길이 막히자 땅굴은 땅과 마찬가지로 평평해졌으며 머지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어요. 그러자 왕은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떠나버렸습니다. 가련하구나 우리네 신세, 온종일 이 답답한 땅굴에 갇혀 허구한 날을 지새야 하다니. 공주는 시름에 잠겨 탄식을 했습니다. 공주와 함께 땅굴에 묻힌 하녀들도 역시 같은 탄식을 늘어놓았어요. 마침내 그녀들은 땅굴에서 흙을 파고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흙을 팔 도구라고는 맨손밖에는 없었어요. 그녀들은 1년이 다 가도록 맨손으로 흙을 파 젖혔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계속 흙을 파나갔으며 해마다 하녀가 하나씩 죽어갔어요. 9년이 지나자 하녀들은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외로웠지만 흙 파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파다가 울고 울다 지쳐 다시 땅을 팠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10손가락의 손톱은 하나씩 둘씩 빠져버렸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얻어 온 힘을 다하여 흙을 파헤치고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넙디 넓은 하늘이 툭 터져 있었고 바람이 곁으로 싱싱 지나갔지만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땅굴 입구의 주변에는 빽빽이 나무가 자라 있었으며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공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등에 조그만 보찜을 메고 무작정 헤매는 그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주가 땅굴에서 나오려고 발부동 치던 세월 동안 왕은 내내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던 왕은 매우 늠름하고 멋진
시동을 의붓아들로 삼고 고국에 돌아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 틀림없이 서로 좋아하게 될 시동과 공주를 짝지어 주어야 되겠다고 벌렀습니다. 그러나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때 도중에서 왕은 병이 들어 궁전 문 앞에 이르러 죽고 말았습니다. 핀의 땅굴에 이른 왕의 부하들은 부랴부랴 삽질을 해댔지만 공주는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그들은 언덕과 황무지를 그리고 산과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공주는커녕 9명의 하녀들 중 한 하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여자가 왕궁에 왔어요. 이 여자는 추레하고 볼썽사나운 마녀였습니다. 이 마녀는 자기가 공주라고 둘러대며 갖은 수를 다하여 주변 사람들이 믿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녀의 거짓말에 넘어갔지만 왕의 의붓 아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마녀와의 결혼을 피해보려 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핀 왕의 딸은 어느 마을에 이르러 석탄을 떼는 난로 곁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공주가 땅 위로 나온 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없나요? 공주가 부탁하자 그 사람들은 오두막집에서 그날 밤을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이날이 공주에겐 길을 떠나온 이후로 모처럼 누려보는 명절 같았어요. 이튿날 공주는 넓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보이지 않아 무작정 죽치고 앉아있자니까 커다란 이리가 와서 자기 등에 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공주는 이리의 등에 올라타면서 다리와 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러나 안장 받침을 댄 이리는 이런 공주 태동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오래도록 숲을 방황하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어느 왕의 영지에 다다랐습니다. 집과 정원이 있고 골짜기와 산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았어요. 이곳이야말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왕궁이었습니다. 성에는 온통 남모를 사람들이 가득하고 부왕도 보이지 않았지만 공주는 그리던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공주는 성에서 시중 드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요즘 궁전에서는 일손이 달리니까 내게 붙어서 시중이나 들어다오. 장차 신부가 될 마녀가 일자리를 부탁하는 초라한 차림의 공주에게 일렀습니다. 공주는 궁전의 종들로부터 지난 10년 동안에 부왕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의붓아들이 집을 나서면서 마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진정 핀 폐하의 딸이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옷에 터진 솔기를 꿰매어 놓으시오. 그거야 뭐 쉬운 일이지요. 마녀는 대답을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마자 바늘을 들고 앉아서 터진 부분을 이어 꿰매어 보려 애썼지만 아무리 해도 제대로 꿰매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 들어온 하녀가 때마침 이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다가 터진 솔기를 꿰매려고 끙끙 앓고 있는 마녀를 보고 슬그머니 참견을 하였습니다. 꿰매는 방법을 모르시나 보군요. 그래, 옛다. 너가 좀 꿰매보아라. 마녀는 화가 단단히 나서 마구 투덜댔습니다. 이리 줘 보세요. 예전에 난 그걸 겹쳐서 이어본 적이 있어요. 시중드는 소녀는 바늘을 들고 능숙한 솜씨로 솔기를 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솜씨였어요. 그러나 소녀는 마녀가 꿰맨 엉성한 부분은 뜯지 않고 그 다음 부분부터 꿰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왕의 의붓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마녀에게 솔기를 어떻게 꿰맸는가 물었습니다. 마녀는 즉각 옷을 가져왔어요. 정말 놀라운 솜씨로군.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울지? 왜 이 부분은 제대로 꿰매지 않았어? 그는 마녀가 꿰맨 엉성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어쩐지 그 부분이 똑바로 꿰매지지 않았어요. 마녀는 둘러댔습니다. 다음날 왕의 의붓아들은 다시 또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는 왕궁을 나서기 전에 마녀에게 다시 일렀습니다. 당신이 정말 핀 왕의 딸이라면 오늘 중으로 이 옷감을 다 짜시오. 그의 말에 마녀는 그럼하고 대답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배틀질은커녕 배틀에 실을 깰 수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막대기를 부러뜨려 실을 깨고 억지로 배틀질을 우격다짐으로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배틀질은 엉망이었습니다. 때마침 예전에 시중드는 소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틀질 하기가 너무 힘드시나 보죠? 오, 너냐? 마침 잘 왔다. 너가 좀 맡아서 하려무나. 배틀질이라면 해본 적이 있지요. 비켜주시겠어요? 내가 대신 해드릴 테니. 소녀는 마녀를 제치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푹을 놀려 마치 번갯불에 콩 볶듯이 능숙하고 잽싸게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짜고 있는 옷감처럼 멋진 무늬의 천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미가 있는가 하면 백합이 아롱져 있고 귀여운 새가 나는가 하면 네 발 달린 동물이 뛰놀고 왕의 아들과 그녀 자신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녁 때 왕의 의붓아들이 돌아오자 마녀가 옷감을 가지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녀에게 엉성하게 짠 부분을 보고 왜 그렇게 형편없이 짰느냐고 묻자 마녀는 어제처럼 둘러댔어요. 어쩐지 그 부분이 제대로 짜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좋아요. 내일은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야 할 날인데 당신이 진정 핀 왕의 딸이라면 예전에 당신이 탔던 말을 쉽게 탈 것이오. 내일 당신의 능숙한 승마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길 바라오. 왕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녀는 마구간으로 달려가 말을 끌어냈습니다. 말타기란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녀는 말에 고삐를 쥐고 올라타려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말은 마녀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하며 사납게 날뛰는 바람에 주변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간 내일 큰일 나겠는걸? 마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이 끄는 대로 고삐를 붙잡고 바둥거렸습니다. 이런 북새통에 시중드는 소녀가 나타났어요. 저 말을 다루기는 쉬운 일인데 난 잿빛 말 타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 내 대신 신부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주겠니? 그렇지만 내 낭군에게 이런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해야 한다. 정말 그랬다가는 다 된 밥에 콧물 떨어뜨린 격이 되고 말지. 어때? 약속하겠니? 글쎄, 부탁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에 선뜻 농락한 소녀는 이튿날 신부 옷을 입고 말 앞에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잿빛 말, 핀 왕의 딸이 너의 등에 오를지니 바람처럼 달려서 교회로 가자꾸나. 그러자 그 말은 덜컥 무릎을 꿇어 소녀가 그 등에 쉽게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왕자는 뭔가 짚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일렀어요. 당신이 이제 한 말을 기억해 두시오. 말을 마친 왕자는 소녀의 뒤를 따라 묵묵히 말을 몰았습니다. 땅굴 입구에 이른 소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아무도 모를래라. 내가 내 종들을 땅굴 속에서 잃었나니 내 불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네라. 내 종들이 나를 두고 땅굴 속에 묻혔나니.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아버릴 듯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한 말을 기억해 두오. 소녀는 석탄을 떼는 난로가 있는 곳으로 쭉 갔습니다. 내가 이 난로에서 석탄을 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라. 그러자 왕자가 다시 일렀습니다. 당신이 이제 한 말을 기억해 두오. 그러자 공주는 왕자를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리의 등을 타고 몹시도 무서워하며 울부짖었어라. 왕자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한 말을 기억해 두오. 교회에서 왕자는 장갑을 벗어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잘 감춰두시구려. 내가 다시 달라고 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조심하시오. 공주는 왕자 말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동안 신랑은 왕국을 통째로 손에 넣은 양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왕궁에 돌아오는 즉시 신부의 옷을 벗고 예전의 하녀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법석을 떨며 야단을 피웠지만 갑자기 신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부를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자 신랑은 졸린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오시구려. 이불을 둘러쓴 신랑이 신부에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부랴부랴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요. 신랑이 침대 속으로 들어오려는 신부를 저지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신이 말에 오르려는 찰나에 무슨 말을 했지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나요? 그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때 했던 말을 다시 읊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침대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왕자가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요. 내 시중 드는 애한테 일러둘 말을 깜빡 잊었지 뭐예요. 마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되는 대로 둘러대고 나서 허겁지겁 낮에 신부 역할을 맡았던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한낱 하녀가 내 입장을 고약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낮에 너가 내 낭군에게 무슨 말을 했다며? 어서 말해라. 말에 오르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자 소녀가 말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무릎을 꿇어라. 잿빛 말. 핀 왕의 딸이 너의 등에 오를지니 바람처럼 달려서 교회로 가자꾸나. 마녀는 왕자에게 달려가
소녀에게 들은 그대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에게 다그쳤습니다. 이제 됐으면 어서 곁에 들어와 누우라고 하세요. 그러자 왕자는 혼잣말 하듯이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핀왕의 딸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신부는 이 말에 잠자리에 들어와 곁에 누워도 좋다는 말로 착각했습니다.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왕자는 잠자리에 들어오려는 마녀를 뿌리쳤습니다. 땅굴 입구에 갔을 때 당신은 뭐라 했지요? 그때도 내가 뭐라고 했나요? 마녀는 천연덕스럽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냉큼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해봐요. 그러자 마녀는 허둥지둥 침실을 나와 아까처럼 다시 시종드는 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망할년, 땅굴 입구에 가서 뭐라 주절거렸느냐? 냉큼 말하지 못하겠니? 마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그치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아무도 모를래라. 내가 내 종들을 땅굴 속에서 잃었나니 내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네라. 내 종들이 나를 두고 땅굴 속에 묻혔나니. 마녀는 소녀가 읊은 그대로 왕자에게 가서 읊어댔습니다. 아, 당신은 어떤 하녀들을 잃었으며 어떤 눈물을 흘렸소? 왕자는 넋나간 듯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녀가 왕자 곁에 누우려고 하였어요.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요. 더 물어볼 것이 있어. 석탄할 때는 사람들 집에 갔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했었어? 왕자가 묻자 마녀는 이제는 숫째 왕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려 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넋이 나갔군요. 그러고는 마녀는 침대로 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억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녀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녀는 들은 대로 다시 돌아와 읊조렸습니다. 내가 이 난로에서 석탄을 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노라. 그럼 강 앞에 이르렀을 때는 무슨 말을 했죠? 신랑이 다시 캐물었습니다. 그는 어서 가서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마녀는 이제 투덜대지도 않고 곧장 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들어와서 들은 대로 어김없이 읊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리의 등을 타고 몹시도 무서워하며 울부짖었으라. 마녀는 다 읊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왕자의 물음에 응하지 않겠다는 듯이 다짜고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오늘 당신에게 주었던 것을 내게 되돌려 주오. 옷을 벗다만 마녀는 엉거주춤 다시 챙겨 입으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투덜댔지만 다시 하녀에게 가서 그걸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마녀는 하녀에게 가서 머리채라고 끄집어 당겨야 분이 풀리겠다는 듯이 화를 벌컥 내며 다그쳤습니다. 내 낭군이 오늘 너에게 주었다는 것 냉큼 내놓지 못하겠니?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직접 주어야겠어요. 이 말을 들은 마녀는 금세 소녀에게 달려들 것 같은 험악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소녀를 살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두 발을 떡 버티고 서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장갑은 내 거예요. 그러자 마녀는 더 이상 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게 그 장갑을 주지 않겠다면 나와 함께 가서 그걸 너가 직접 주려무나. 소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 장갑은 어디에 있어? 왕자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녀와 공주 이 두 사람은 왕자가 묻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내 장갑이 어디에 있느냔 말이오? 마녀는 다급한 나머지 소녀 눈앞에서 장갑을 꺼내 놓을 신용을 했으나 곧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재빨리 장갑을 꺼내 왕자에게 슬그머니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엉겹결에 장갑을 낚아챘지만 왕자는 장갑 대신 소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장갑보단 이 손이 더 좋소. 100번 1000번 더 좋고 말고. 왕자는 소녀를 와라 껴안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흐흐흥 울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째죽을 맞고 펄쩍펄쩍 뛰며 그동안 저지른 자기의 몹쓸 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튿날 왕자와 공주는 커다란 수통 속에 마녀를 넣고 못질을 한 다음 그 통을 강물에 띄워버렸습니다. 이리하여 핀 왕의 진짜 딸을 되찾은 기쁨이 온 나라에 흘러 넘쳤습니다. 자기를 잃은 여인. 옛날 어느 곳에 기스케라는 가정부를 둔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어찌나 호라비를 좋아했던지 밥만 먹으면 그에게 추근대며 자기와 결혼하자고 보챘습니다. 가정부의 상화가 어찌나 극성이었던지 호라비는 그만 넌더리가 나서 가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건초와 곡식을 베어들여야 할 참이었습니다. 대마초가 한껏 자라서 곧 뽑아들여야 할 때였으므로 두 사람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기스케는 오늘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늘씬하고 아리따우며 총명한 여자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겨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대마초를 뽑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미모를 생각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대마초의 강렬한 냄새가 그의 넋을 잃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핑그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마초 밭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녀에게 가위를 든 호라비가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위로 기스케의 치맛자락을 잘라내고 온몸을 시커멓게 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촛농을 문지르고 그 위에 굴뚝에서 긁어온 시커먼 숯검정을 문지르니 기스케는 흡사 마귀 할멈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기스케는 자기의 몸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그리고 이 얼굴은 또 웬일일까? 끔찍해. 이건 내가 아니라 마귀 할멈이야.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별 수 없이 그녀는 허둥지둥 자기 주인네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가 기스케 주인님네 집인가요? 맞죠? 맞다. 기스케 주인네 집이고 말고. 그런데 왜 그러시오? 호라비가 능청을 떨며 대꾸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스케는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자기는 주인의 사랑을 받던
아리따운 기스케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주인의 장난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녀를 뿌리칠 수 있게 되어 살맛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주인의 속셈도 모른 채 집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얼마쯤 가자 수풀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그녀는 두 도둑을 만났습니다. 저들 패거리에 끼워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꼴세를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도둑과 한 무리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을 테지. 그러나 도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스케를 보자 대바람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마녀에게 잡아먹일 것이고 서투르게 늑장 부리다가 역시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스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의 꽁무니를 따라잡았어요. 왜들 그러세요? 나도 당신네들처럼 훔치고 뺏고 하는 일에 한몫 끼워달라고요. 이 근방 지리를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기스케가 그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소리치자 헐레벌떡 달아나던 도둑들도 이 여자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폐에다 끼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걸음을 늦추고 말했습니다. 우린 마침 이 근방에서 양을 훔치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어디로 가야 양이 있을지 몰라 헤매고 있었지요. 원 별것도 아닌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계셨구먼요. 그거라면 내게 맡겨요. 난 이 숲 근방 저쪽에 있는 농가에서 농부의 시중을 들며 살아왔어요.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 양 우리를 찾아보지요. 그거 참 좋은 수로군. 기스케의 말에 도둑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기스케가 양 우리로 들어가 양을 꺼내오면 그들이 양을 잽싸게 받아 사라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 우리는 호라비가 누워 자고 있는 방 옆에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스케는 살금살금 조심스레 몸을 놀려야 했습니다. 양 우리로 들어간 기스케는 도둑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양이 득시득시 너무도 많아요. 순양을 가져갈까요? 암양을 가져갈까요? 쉿, 살찌고 튼튼한 놈이면 아무거나 후떡 가져와. 그래요? 그래도 순양을 가져갈 것인지 암양을 가져갈 것인지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나로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기스케는 조금도 말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쉿 소리를 질렀습니다. 쉿,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아무거나 살찌고 튼튼한 놈을 들고 나오라니깐. 암양이면 어떻고 순양이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휴, 그래도 암양인지 순양인지 원하는 걸 말해야 되지 않아요? 도대체 양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새된 목청을 조금도 누기지 않는 기스케 때문에 도둑들은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닥쳐. 아무거나 살찐 놈을 얼른 꺼내오라니깐. 순양이든 암양이든 가리고 추릴 틈이 어딨어. 도둑들은 양만 넘겨받으면 냅다 튈 셈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라비가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잠을 깨어 무슨 일인가 하고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도둑들은 이크, 이젠 글러버렸구나 생각하고 불이 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스케도 그 뒤를 따라 허둥지둥 달리려고 하다가
그만 사내와 화당 부딪히고 말았어요. 잠옷 차림의 사내는 벌렁 자빠지고 기스케는 용케도 잽싸게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잠깐 기다려요. 같이 가자고요. 기스케는 불이 나게 두 도둑들의 꽁무니를 뒤쫓았습니다. 이 시커먼 그림자를 본 집주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감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양 우리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마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그는 허겁지겁 방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깨우고 넋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며 기도를 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살찐 거위를 훔치기로 작정하고 길에 밝은 기스케를 앞세우고 떠났습니다. 기스케가 거위 집 안을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거위를 훔쳐내오면 도둑들은 잽싸게 받아들고 도망칠 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위가 있는 집에 이르자 기스케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암컷을 가져갈까요? 수컷을 가져갈까요?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군요. 쉿, 아무거나 살찌고 무거운 놈으로. 도둑들이 속삭이는 동안 그런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그래요? 살찐 놈 중에서도 암컷을 가져가야 할지 수컷을 가져가야 할지 내가 알 리 있나요? 여긴 거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어느 걸 가져갈까요? 기스케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쉿! 아무거나 살찐 놈을 들고 와.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제발 입 좀 닥치라고. 도둑들은 이번에도 글러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스케와 도둑들이 왈가왈부 따지는 통에 거위 한 마리가 꽥꽥 울기 시작하더니 덩달아 나머지 거위들도 꽥꽥꽥꽥 울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 불이 켜지고 집주인이 방문을 벌렁 열어젖뜨렸습니다. 도둑들은 혼비백산에 부랴부랴 달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스케도 허겁지겁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커먼 그림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잽싸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너덜거리는 치맛자락 사이로 길다란 장단지를 드러낸 채 달려가는 여자를 보고 마귀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스케는 온 힘을 다하여 도둑들을 따라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왜 당신들은 훔쳐갈 거위를 순놈인지 암놈인지 내게 말해주지 않은 건가요? 왜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둘러대는 거예요? 도둑들은 기스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줄곧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둑들이 들이쳤던 농가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두 일어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 집에 마귀가 다녀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틀째나 도둑질에 실패한 도둑들은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째 저녁이 되자 그들은 산 자락에 있는 부유한 농부의 창고를 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그리로 갔는데 창고 앞에 서자 도둑들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뿐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별 수 없이 기스케가 안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밖으로 꺼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기스케는 창고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시지와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와, 많기도 해라. 도둑들은 집게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소리를 냈습니다. 이 여자야, 지금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지난번처럼 일판을 망쳐놓을 참이야? 냉큼 아무거나 먹을 것을 이리 던지라고 어서. 그러나 기스케는 그 말에 선선히 따라주지 않았어요.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빵. 어휴, 대체 어느 걸 집어갈까요? 원하는 걸 말씀하시라고요. 어느 걸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농가 안방에 있던 사람이 깨어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나왔습니다. 제기랄, 이번에도 글렀습니다. 도둑들은 냈다 달리기 시작하고 기스케도 곧장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요. 당신네들이 대체 무얼 원하는지 말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시커먼 짐승처럼 생긴 것을 본 사내는 요전날 밤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었던지라 이번에는 우리 집에 마귀가 나타났구나 생각을 하고 쏜새같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주절주절 암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마을 일대에는 날이 갈수록 성경 구절을 외며 기도를 올리는 집이 늘어만 갔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 도둑들은 살찐 순양을 훔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살찐 놈으로 한 마리만 들고 오면 다음날 일요일에는 여태껏 굶주려 왔던 뱃속을 채울 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스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했어요. 소녀가 소리를 질러 다 된 밥에 재를 뿌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일요일 아침이 되어도 사내들이 돌아오지 않자 기스케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사흘째나 꼬박 굶어 뱃속은 텅 빈 데다 자꾸만 기력이 팔려나가자 그녀는 순무밭으로 가서 순무를 뽑아들고 아그작 개걸스레 먹어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난 순무밭 주인은 밭 주위를 휘둘러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순무밭에 있는 언덕 자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밭에 이른 그는 시커먼 것이 순무밭 고랑 사이를 얼쩡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말로만 듣던 마귀가 자기 밭에 나타났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내달아 순무밭에 검은 마귀가 나타났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집안 식구들은 기겁을 하며 놀랐습니다. 마귀를 잡으려면 사제를 불러오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며 사제관으로 사람을 보내려는데 그의 마누라가 대뜸 가로막았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아시다피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오. 이런 이른 아침에 신부님이 일어났을 턱이 없고 서록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마 설교 준비를 하느라 옷이 틈이 없을게요. 어휴, 일이 급해진 판국에 그런 걸 따지고 가릴 틈이 어디 있어? 신부님께 살찐 송아지 고기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곧장 달려오실 거요. 이러고 앉았을 때가 아니야. 그는 곧장 일어서서 사제관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사제관에 다다랐을 때 신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부름하는 소녀가 그를 복도에 앉혀두고는 안으로 들어가 농부 아무개 씨가 와서 뵙잔다는 말을 신부에게 전했습니다. 동네 유지어 분홍인 아무개 씨가 이른 아침에 아래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들은 신부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무개씨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동네를 설치고 다니던 마귀가 우리 주인님네 수무밭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그 마귀를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이 신부님께 살찐 송아지 고기를 대접해 드리겠답니다. 심부름꾼의 말을 들은 신부는 지체 없이 마부를 불러 안장을 준비하도록 소리를 지르고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대로 나오세요. 마귀는 수무밭에서 오래 얼쩡거리지 않을 겁니다. 사라진 뒤에 가봐야 뭘 합니까? 얼른 나오세요. 그대로 가자니까요. 심부름꾼이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신부는 별 수 없이 그대로 나와 잠옷 차림에 슬리퍼 바람으로 심부름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소택지에 다다랐을 때 땅이 너무도 축축해서 물렁거리는지라 슬리퍼를 신은 신부는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심부름꾼은 신부를 등에 업고 끙끙대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잘못 디디면 발목이 땅속으로 푹푹 빠지기 때문에 비죽 튀어나온 마른 땅이나 나무 그루터기를 골라가면서 디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늪 중간쯤에서 뒤뚱거리고 있을 때 기스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양을 도둑질해 오는 도둑들로 착각했습니다. 너무 무거운가요? 그놈 참 살이 찐 놈인가 보군요. 힘겨워요? 그녀는 온 산이 찌렁찌렁 울릴 만큼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빌어먹을 뚱뚱한지 갈비씨인지 내가 알게 뭐야. 정 궁금하면 이리 와서 내 대신 한번 업어보라고. 엉격결에 빽 소리를 지르고 난 심부름꾼은 와랑 무서운 생각이 들어 머리끝이 쭈뼛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등에 업고 있던 신부님을 질컥질컥한 늪 가운데다 냅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다오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신부님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아직껏 늪 바닥에 누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